지금 가장 화제가 된 건 어제인가요? 저는 막 페이스북에 뭐 5만 제 친구들이 다 배현진 아나운서 이야기를 써놨던데 저는 사실 이 주제가 이런 쪽으로 흐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은 분노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은데 그 미디어오늘 인터뷰가 진짜 큰 화제가 되더라고요. 뒷이야기 없어요? 관련된 이야기? 그 배현진 아나운서 관련 말씀이신가요? 예. 기자들이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한 거죠. 그렇죠. 기자 3명이 이제 동시에 좌담회를 했습니다. 미디어오늘이 자리를 마련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게 뭐 보도 불공정 뉴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또 보도 조직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지금 여기에서 한 기자가 개인이 겪은 사례를 소개했다가 거의 이것만 맞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어제 하루 종일 오늘도 지금 계속 배현진 아나운서가 실시간 검색에서 안 내리고 이게 뭐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해주세요. 나온 내용인데 이 기자가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 여의도 시절 얘기니까 한 3, 4년 저도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는데 3, 4년 된 얘기인데 이제 하루는 이제 화장실에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배현진 아나운서가 당시 이제 앵커였죠. 배현진 아나운서가 양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물을 틀어놓고 하고 있는 거죠. 앞에 수도꼭지에. 그래서 이 기자가 이제 그래도 물 틀어놓고 다른 거 하면 되겠냐. 라고 한마디 할 수 있죠. 또 이 기자가 선배였거든요. 배현진 아나운서보다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했고 그 당사자 앞에서 배현진 아나운서가 뭐 그런 정도의 가벼운 신랑이 아닌 신랑이가 있었는데 다음 날 이제 이 기자가 출근하니까 소속 부장이 너 큰일 났다. 너 지금 인사내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기자께서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어떻게 된 거 했더니 그 일이 윗선으로 이제 이른바 고자질이 된 거죠. 파업에 이 기자는 파업에 열성적으로 참여를 했던 기자고요. 또 이 배현진 아나운서는 다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파업 중간에 이제 방송에 복귀를 했었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걷던 두 사람인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측에서는 철저하게 이 배현진 아나운서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히 어디서 우리 누구누구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 심죄가 아마 강하게 적용이 되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 기자는 이제 보도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이런저런 한직을 돌고 휴직도 하고 이랬었죠. 사실 이게 당시에는 저희 내부에서는 굉장히 다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런 얘기 들으면 한통 한번 쉬고 좀 어이가 없어서 그냥 그냥 술자리에서나 안주거리도 잠깐 언급됐던 얘기들인데 이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회자가 되니까 참 당황스럽네요. 아니 그러니까 좀 약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장이 그렇게 여러 번 바뀔 동안 계속 그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하고 있는 이 배현진 아나운서의 힘은 뭘까? 그런 생각을 은근히 하다가, 그리고 저희는 민원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니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거의 배현진 아나운서 얼굴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capture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보고서에 항상 들어가니까. 그래서 좀 흥미있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이런 일도 정말 어이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앵커인데, 참 이런 해프닝이 이렇게 지금 회자가 돼서, 민망할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 앞에 앉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그 얘기를 지금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이게 배현진 아나운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MBC가 이 파업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경영진이 이런 식으로 행태를 하면서 MBC 내부 그 구성원들의 갈등이 엄청나겠구나. 진짜 개인의 말다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이 정치적인 것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팀이 화합하기가, 팀 안에 파업에 참가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금 이 경영진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같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부서나 무슨 일을 할 때. 그 갈등 때문에 노동 환경이 더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그 스트레스 사실 그 사람으로 겪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리고 되고 나서도 사실 그 갈등을 해결하시는데 참 오랜 시간을 그 회복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구성원들의 회복이나 이런 게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정상화 이후가 좀 더 걱정되기도 해요. 그죠. 이후에도 또 만만치 않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요.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기자와 배현진 앵커 요 해프닝이 사실은 지금 오늘의 MBC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케이스라고 봐도 무방하십니다.
일단 저희는 어제 이제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 대표자 회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대표자 회의를 갑자기 저희가 했어요. 근데 이제 모았죠. 대표분들을. 그런데 그 한 이유도 사실은 PD수첩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하지 않았던 저희가 이제 시민행동을 처음에 꾸릴 때는 그냥 군부를 되던 안 되던 마중물의 역할을 하자. KM 문제를 열어하자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이게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 상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래도 설렁설렁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차분하게 여론을 모아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두 번에 그러니까 첫 번째 촛불 KBS 앞에서 촛불 하는 날 갑자기 이제 MBC가 그러니까 PD수첩이 제작거 중단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태가 굉장히 뭔가 힘을 좀 줘야 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시민 입장이니까 막 이렇게 응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급하게 온 거예요. 저는 MBC에 대해서 굉장히 양가적인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드셔서 항상 굉장히 조심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막 분노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분노나 이게 울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찌 됐던 간에 최대한 응원하고 지금 다시 이렇게 어떤 힘이 분노가 터진 이 상황을 그대로 수그러들게 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 상황으로 꼭 갈 수 있도록 저희도 바깥에서 많이 힘을 모아보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원연등 이 돌마고 캠페인 같은 거 많이 해주시고 또 국민들 여론도 예전 같지 않고요. 그 촛불혁명 이후에 굉장히 언론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으신 걸로 저희도 체감을 할 것 같아요. 요즘 왜냐하면 PD수첩 이 중단 사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기자와 아나운서 해프닝 사실 이런 것들도 예전에 똑같은 형식으로 기사화가 되거나 얘기가 나왔어도 아마 묻혔을 겁니다. 그렇죠. 저 그랬을 것 같아요. PD수첩이 제작을 중단하든지 말든지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지금 바깥 환경이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고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고요.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소식 있으면 바로바로 연결할게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지난 금요일 상암 MBC 땅으로 이사를 하고 무슨 사장 노름이야. PD수첩 제작진 준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인삼이 날짜도 못 잡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를 밟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를 밟고 넘어가야 합니다. 인삼이에 나를 부르는 건 그들 마음이지만 인삼이를 끝내는 건 내 마음입니다. 내가 끝난다고 하기 전까지는 인삼이는 절대로 끝나지 않아. 돌마고 세 번째 불금 파티 8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여의도 KBS 앞. 신문. 얼마 전에 있었던 혹시 경방, 전방 막 이런 회사들 회장님 그 눈물 그 보도 혹시 기억나세요? 진짜 그게 진짜 웃긴 게 조중동이 번갈아가면서 일면에 그걸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마치 무슨 순번을 짠 것처럼. 근데 또 조선일보가 뭐 하나를 냈습니다. 일면에. 뭐냐. 또 그런 내용은 똑같아요. 구성과 내용은 아주 똑같은데 전략이 약간 달라졌어요. 왜냐. 섬유업계 사장님이긴 한데요.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익명의 D사. 익명의 D사의, 대표님의 말씀, 눈물,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줬거든요. 찾으려면 찾긴 하겠더라. 지역이 공장이 있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찾아서 이게 추리를 해내면은 찾을 수도 있을 텐데. 바로. 그러기 싫은 거지. 바로 알 수는 없는 거죠. 제목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발표 뒤에 사장님은 동남아 공장 찾아 출장 중 이거예요. 기사의 내용은 뭐냐. 지금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서 인건비 때문에 또 베트남으로 간다 그 얘기고 그 가기 전에 이제 한번 부지도 보고 찾아보려면 출장을 가시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공장에 있는 직원들이 사장님이 왜 또 동남아 출장 가셔? 그럼 공장 닫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겁에 질려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포천에 있는 화학섬유회사 D사 대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바로 알아볼 수 있게.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하기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건 예전 보도에서 또 똑같이 반복됐던 건데 조선일보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을 자꾸 한국 최저임금하고 베트남 최저임금을 비교하면서 한국에서 몇 명을 고용할 돈으로는 베트남에서 뭐 10명 고용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비교를 1대1 비교를 하는 거예요. 바보들이네. 아, 그럼 어떡하라고. 뭐 어쩌라고. 우리가 내년에 올리는 건 아무 상관없잖아. 그 내리라니까 뭐 우리가 지금 베트남 수준까지 내리라는 거야? 아니면 뭐 베트남이랑 같은 수준이 될 때까지 동결하라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이건 참 부적절하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무리 우리가 최저임금을 아주 적게 올리거나 동결을 해도 어차피 이런 섬유 같은 혹은 완구, 여기 뭐 장갑 만든 업체 이런 얘기들도 조금씩 나오는데요. 노동 집약적인 그런 어떤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경쟁력의 우위를 점할 수 없는 시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시기적인 흐름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최저임금만 조금 어떻게 하면은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이거는 심각한 왜곡이고 프레임을 그렇게 짜고 있는 거다. 최저임금의 모든 죄를 씌우는 그런 프레임이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쪽 사장님 눈물 안 흘.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사장님 그거보다 이제 직원들의 불안감을 여기에서는 조금 더 부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도 저 보고서를 보면서 생각한 게 이런 보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면이라는 거야. 일면과 사면에 그거를 실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가 최소한 경방이나 전방처럼 사장님이 직접 우시고 이름 대놓고 이렇게 그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익명의 그 사장님을 데려다가 일면과 사면을 털어서 보도를 낼 수가 있냐고. 그래도 저는 항상 말하지만은 뭐라 그러죠? 이제 프레임 정치적인 그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보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 룰이 있잖아요. 그런데 익명 보도는 최소화해야 되고 최소화했을 경우에도 이게 뭐 너무 중요한 그 정보원인데 예를 들면은 국정농단 사태 같은 거에서 최순실 뭐 이런 거 제보자가 익명할 수 있죠. 절대 못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이 하지만 그게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왜 별것도 아닌 걸 다 익명 처리하면서 그 익명 처리한 것을 그거는 사실은 소설을 써도 우리가 입증할 수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일면과 이렇게 이런 걸 털어넣으면서 똑같은 그 전방 경방 시리즈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너무 옹색하다. 진짜 주책이 없으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순서가 다 마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이제 섬유업계 누구 이렇게 순서가 마련돼 있고 그 다음엔 다음 업계는 또 어디가 마련이 돼 있어. 그래서 이제는 완구업계 이쪽으로 조금씩 범위를 넓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시리즈의 일환이었다.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어디 이렇게 모여서 회의했나 보다. 그죠. 경총 자꾸 털리니까 경방 전방 그런 회사가 아닌데 하고 엄청 반박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부담이 된 거죠. 얼굴을 이렇게 까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회사 이름을 말하는 거는 이제 업계에 약간 위험 부담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아무튼 창피해. 또 있죠, 신문. 네. 아주 짧은 건데요. 네. 이호성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취임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날 이제 취임식에서 하신 말씀이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방통위가 앞으로 방송 정상화의 촉진자이자 지원자 역할을 하겠다. 그거 좋아라. 그런 아주 멋진 포부를 이제 밝혔죠. 그러면 기사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호성 위원장이 이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 그렇게까지는 이제 공영방송에 이렇게 제대로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런 보도들이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조선일보도 제목은 그렇게 뽑았어요. 제목이 비정상적 공영방송 더 이상 방치 못해. 다운편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서 내용은 어떻게 써놨느냐. 이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영방송 변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이에 따른 논란도 예상된다. 근데 왜 논란인가 보니까 현재 공영방송 KBS와 MBC에선 노조 등 일부 구성원들이 전 정부에서 임명한 경영진 교체와 해직된 노조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의 취임사는 이들의 움직임을 지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무슨 의미냐? 전 정부에서 임명했을 뿐인 경영진을 교체를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이유로 해직된지는 말 안 해주고 그냥 해직된 노조원에 대한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요구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건 논란이 예상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기사가 부제도 방송노조 요구 지지 논란도 이거예요. 전혀 논란이 될 일이 없거든요. 전혀. 그냥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이거 논란이 되겠네? 이러면서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논란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렇군요. 그죠. 아무도 논란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신문이 논란이 일어난다. 논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노조를 약간 그렇죠. 강조해가지고. 노조의 요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완전히 공영방송을 망치고 언론을 장악한 부역자들이거든요. 지금 내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경영진 교체. 그러면 뭐예요? 보복하는 것 같잖아요. 새 정권이 들어와서. 정치 보복이다. 그렇죠. 그런 느낌을 주죠. 아주 심각합니다. 조선일보가 이래요. 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경영진이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한 게 네. 김장겸 그 사장은 심지어 탄핵 국면에서 3월에 임명됐어요. 알밖에. 네. 정말. 그거 어떻게 전 정부 그분이 그 유고 상태에 거의 우리 권한대행께서 하신 그게 무슨 전 정부에서 임명한 진정한 알박기죠, 세상에. 참 아무튼 큰일입니다. 네. 언론들이 이명박근혜 아바타입니까? 실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민원연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언론의 미래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로잡을 단체 누굽니까? 민원연의 미디어 달곡기. I see skies of blue. 방송. 자, 그러면은 방송은 어제 무슨 보고서가 나갔냐면요. TV조선과 채널A가 뭔가를 문제 삼았대요. 북한 우리가 대북 퍼주기를 하고 있다라는 문제 삼는 보도를 했다는데요. 네. 일단 내용을 보니까 TV조선 북인구조사비 600만 불 지원이라는 보도, 채널A 도발에도 북지원 논란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어찌됐든 북한한테 600만 불을 지원한다는, 그래서 논란이 된다는 제목이 양사에서 나오는 거죠. 보도 제목부터 우리 정부가 북한에 돈을 지원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도 내용은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대화 거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이 요청한 인구 총조사 비용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대북 제재 와중에 현금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1억 원이 넘는 돈을 북한에 주는 게 맞느냐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채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는 등의 말들을 했어요. 채널A도 비슷한데요. 통일부가 북한 당국에게 인구 통계를 조사하는 비용을 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7억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과연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주민통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이 조사 비용을 우리가 꼭 대야 되는 걸까요? 김설혜 기자입니다. 왜 인구 총조사가 주민통제 수단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그러면 우리나라도 인구 총조사가 그 주민통제 수단이 되는 건가? 이 사람 도대체 무슨 개념으로 이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채널A 기자가 문제는 북한에 전달된 돈이 다른 데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냥 정부가 1대1로 직접적인 루트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유엔을 통해서 한다고요? 네네네. 그럼 이게 왜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대북 제재 움직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니 유엔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지금 말한 나은 씨가 말한 것이 이 보고서의 모든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주는 게 아니야. 그리고 유엔이 요청한 거야. 북한이 요청한 것도 아니야. 유엔 인구기금을 통해서 북한 인구 총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유엔 인구기금에서 이것을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북한 인구 총조사 비용은 북한이 우리 정부에 직접 요구한 것 절대 아니고 유엔이 요청한 것이고, 그리고 북한이 아니라 국제기구를 지원하는 데 쓰이는 국제기구 지원금이라는 거죠. 이 돈이 나가게 되면. 그런데 이제 그 돈이 결국은 북한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인데 계속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은 북한이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쓸 것이다라는 전제가 굉장히 있는 거잖아요. 뭐 주민 통제 수단이라고 말을 한다거나 뭐 이 돈이 과연 그 인구 총조사 비용으로 쓰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근거가 뭐예요? 없어요, 근거가. 아이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게 걱정이 되면은 유엔을 압박해야 되는 거죠. 네. 제대로 감시해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난 너네를 믿고 이건 정말 국제 인구 총조사니까 그것이 이제 남북한이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북한 돈을 우리 북한 조사비를 우리가 제공한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정보거든요. 북한 인구 정보라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준다. 그러면 유엔이 잘해라.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것을 지금 굉장히 지금 비꼬면서 이렇게 나가고 우리 정부가 있는 거죠. 마치 퍼주기를 또 시작한 것처럼. 네. 아니 그렇게 치면 유엔이 퍼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유엔이 북한 미사일을 만드는데. 네, 맞아요. 큰일 날 떴지구만. 종북이야. 그리고 이제 그 바른정당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굉장히 당연히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TV조선 보도에서 대화를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풀어볼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입니다라고 바른정당이 비판을 했거든요. 이 일에 가지고 논평을 냈는데 이것을 이제 TV조선에서 전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데 돈이 쓰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채널A가 이제 길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 동안의 유엔 기금, 인구 기금을 사용한 것을 보면은 그 철저히 통제된 북한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구 통계라는 거예요. 유엔 인구 기금의 그 조사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자료로 지금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굉장히 근거 없는 비난이다라고. 되게 기사가 멍청한데요. 뭐 네, 뭐라고 말하기. 그리고 뭐 이제 봉우 씨 또 이제 간만에 이제 보고서 이제 봉우 씨는 원래 그동안 모니터를 하다가 예전에 생각났던 이런 똑같은 거 또 있었어. 그러고 이제 막 끌어와서 쫙 지적해 주잖아요. 근데 이런 그 현금 퍼주기 프레임 언제 또 나왔었는지를 막 정리해 줬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개성공단이었죠. 개성공단 폐쇄하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연일 그 조금만 개성공단 열자 하면 이건 현금 퍼주기다.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모든 돈이 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로 들어갔다는 식으로 계속 주장했었잖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북의 현금 퍼주기,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이나 정말 반드시 필요한 부분조차도 자꾸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북한 인권 엄청 중요하죠. 생각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네. 북한 인권 그거하고 맞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돈을 지원을 할 때는 이게 다른 쪽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거를 제재하는 방안을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그거를 돈만 준다.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맞아. 얘기를 하면 사실은 북한 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거기 있는 그 북한의 그야말로 인민들이 어렵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러면서 그렇죠. 정작 지원은 절대 못하게 하는 이 태도 자체가 좀 굉장히 모순이다. 에이, 뭐 모순인 게 한둘인가. 자포자기십니다. 네. 갑자기 놓아버리셨네. 말해놓고 나니 뭐 내가 전에 쟤네들의 그런 모순된 거를 뭐 가르쳐봤자 소용이 없더라. 이탈형도 진짜 30년째 하는 이탈형도 진짜 지겹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30년 하면 지겨울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촛불 KBS 앞에서 촛불 하는 날 갑자기 이제 MBC가 그러니까 PD수첩이 제작거 중단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태가 굉장히 뭔가 힘을 좀 줘야 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시민 입장이니까 막 이렇게 응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급하게 온 거예요. 저는 MBC에 대해서 굉장히 양가적인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드셔서 항상 굉장히 조심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 또 막 분노,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분노나 이게 울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던 간에, 최대한 응원하고, 지금 다시 이렇게 어떤 힘이 분노가 터진 이 상황을, 그대로 들게 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 상황으로 꼭 갈 수 있도록 저희도 바깥에서 많이 힘을 모아보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민원연 등 이 돌마고 캠페인 같은 거 많이 해주시고 네, 네. 또 국민들 여론도 예전 같지 않고요. 네. 그 촛불혁명 이후에 굉장히 언론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으신 걸로 저희도 체감을 할 것 같아요. 요즘. 네네. 왜냐하면 PD수첩 이 중단 사태도 그렇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기자와 아나운서 해프닝. 네네. 사실 이런 것들도 예전에 똑같은 형식으로 기사화가 되거나 얘기가 나왔어도 아마 묻혔을 겁니다. 그렇죠. 예. 저 그랬을 것 같아요. PD수첩이 제작을 중단하든지 지금 가장 화제가 된 건 어제인가요? 저는 막 페이스북에 5만 제 친구들이 다 배현진 아나운서 이야기를 써놨던데, 저는 사실, 이 주제가 이런 쪽으로 흐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은 분노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은데, 미디어오늘 인터뷰가 진짜 큰 화제가 되더라고요. 뒷이야기 없어요? 관련된 이야기? 그 배현진 아나운서 관련 말씀이시죠? 예. 기자들이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한 거죠. 그쵸. 기자 3명이 네. 이제 동시에 좌담회를 했습니다. 맞아요. 미디어오늘이 자리를 마련하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보도 불공정 뉴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또 보도 조직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물론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네. 지금 여기에서 한 기자가 개인이 겪은 사례를 소개했다가 거의 이것만 지금. 맞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어제 하루 종일. 오늘도 지금 계속 배현진 아나운서가 실시간 검색에서 안 내리고 이게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 네네. 이 기자가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 여의도 시절 얘기니까 한 3, 4년 저도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는데 3, 4년 된 얘기인데 이제 하루는 이제 화장실에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배현진 아나운서가 당시 이제 앵커였죠. 배현진 아나운서가 양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물을 틀어놓고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도 꼭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부서나 무슨 일을 할 때 그 갈등 때문에 노동 환경이 더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그 스트레스 사실 그 사람으로 겪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리고 되고 나서도 사실 그 갈등을 해결하시는데 참 오랜 시간을 회복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구성원들의 회복이나 이런 게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정상화 이후가 좀 더 걱정되기도 해요. 그죠. 이후에도 또 만만치 않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요.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기자와 배현진 앵커 요 해프닝이 사실은 지금 오늘의 MBC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케이스라고 봐도 무방하십니다. 일단 저희는 어제 이제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 대표자 회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대표자 회의를 갑자기 저희가 했어요. 근데 이제 모았죠 대표분들을. 그런데 그 한 이유도 사실은 PD수첩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하지 않았던 저희가 이제 시민행동을 처음에 꾸릴 때는 그냥 군부를 되던 안 되던 마중물의 역할을 하자. KM 문제를 열어하자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이게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 상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래도 설렁설렁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차분하게 여론을 모아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두 번에 한 번 쉬고 좀 어이가 없어서 그냥 그냥 술자리에서나 안주거리도 잠깐 언급됐던 얘기들인데 이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회자가 되니까 참 당황스럽네요. 아니 그러니까 좀 약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장이 그렇게 여러 번 바뀔 동안 계속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하고 있는 이 배현진 아나운서의 힘은 뭘까? 그런 생각을 은근히 하다가 그리고 저희는 민원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니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거의 배현진 아나운서 얼굴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capture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보고서에 항상 들어가니까. 그래서 좀 흥미있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이런 일도 정말 어이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앵커인데 참 이런 해프닝이 이렇게 지금 회자가 돼서 민망할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 앞에 앉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그 얘기를 지금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이게 배현진 아나운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MBC가 이 파업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경영진이 이런 식으로 행태를 하면서 MBC 내부
구성원들의 갈등이 엄청나겠구나. 진짜 개인의 말다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이 정치적인 것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팀이 화합하기가, 그러니까 팀 안에 파업에 참가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금 이 경영진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같이 막 이렇게. 네. 그래서 이 기자가 이제, 아니, 그래도 물 틀어놓고 다른 거 하면 되겠냐. 라고 한마디 할 수 있죠. 또 이 기자가 선배였거든요. 배현진 아나운서보다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했고 다 그 당사자 앞에서 배현진 아나운서가 뭐 그런 정도의 가벼운 뭐 신랑이 아닌 신랑이가 있었는데 다음 날 이제 이 기자가 출근하니까 소속 부장이 너 큰일 났다. 너 지금 인사내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기자께서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어떻게 된 거 했더니 그 일이 윗선으로 이제 이른바 고자질이 된 거죠. 파업에 이 기자는 파업에 열성적으로 참여를 했던 기자고요. 또 이 배현진 아나운서는 말씀 뭐 다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파업 중간에 이제 제작에 방송에 복귀를 했었죠. 그래서 예, 이후에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걷던 두 사람인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측에서는 예, 철저하게 이 배현진 아나운서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히 어디서 우리 누구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 심죄가 아마 강하게 적용이 되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 기자는 이제 보도국에서 쫓겨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한직을 돌고 뭐 휴직도 하고 이랬었죠. 사실 이게 당시에는 저희 내부에서는 뭐 굉장히 다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야 이런 얘기 들으면